여러분, 오늘 저는 보수의 정권 탈환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가치관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되찾는 것도 별로 바라고 있지도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치적 신념보다 중요한 건 밸런스 패치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제 성향에 맞는 것만 올리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들도 나름 정권 탈환을 위한 전략이 있을 텐데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그냥 마음에 걸려서. 사실 보수 쪽도 찬성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저는 흑수저고 관심도 없고 공감도 안 되고 그쪽에 서본 적도 없는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생각을, 일단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본 게 정치 전략, 그리고 선거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권 탈환 전략. 먼저 정치 전략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잘 짜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뭐 전략이고 나머지 선거 전략이나 정권 탈환 전략은 다 전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잡아야 나중에 선거 전략이라든지 정권 탈환 전략도 잘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정치 전략을 실패해서 선거 전략까지 같이 실패한 게 작년에 지방선거를 패배한 홍준표 대표, 너들도 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 짰던 것 같은데, 그 정치 슬로건이 아마 나라를 팔아넘기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거의 다 팔아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공감도 안 되고 사실상 망한 전략이 돼버렸죠. 정치 전략이 잘못되면 선거 전략이 잘못되는 거고, 선거 전략이 잘못되면 선거 망하죠. 선거 망하면 당연히 정권 탈환하는데도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정치 전략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탈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짰던 게 부정부패 프레임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때 뭐 무능하다 이렇게 깐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능하다는 얘가 뭐냐면 그 보수 쪽에서 자주 쓰는 프레임 있잖아요. 그 국고가 텅텅 빈다, 나라 말아먹는다, 실업률이 뭐 높아진다, 이런 식의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비난인 거죠. 이런 돈에 관련된 프레임들이 정부 무능 비판으로 이어지기 쉽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뭐 돈에 관련된 정부 무능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정부의 부정부패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가구 청년 실업에 정부가 무능하다, 정권 바꾸자, 정부 무능에 초점을 맞췄던, 그리고 경제 민주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했던 18대 대선, 박근혜랑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그 대선은 민주당이 완벽하게 말아먹었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정부 무능 프레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월호 늑장 대응이라든지 언론 탄압, 부정부패 이런 걸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부정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어쨌든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정치 전략을 신중하게 잘 짜야 됩니다. 이걸 잘못 짜면 18대 대선의 민주당 때처럼 완벽하게 선거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보수의 희망적인 부분과 불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수의 불안한 부분이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기는 나라 팔아먹어도 보수당을 찍겠다 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치적 신념이니까 제가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분들이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보수들 입장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심되는 표죠. 보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지를 보내주는데 정말 마다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보수에 대한 이미지 소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적폐, 꼰대, 뭐 기득권,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무슨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나쁜 이미지만 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쁜 선입견을 갖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분들은 반공 교육을 받아온 세대고, 그리고 정말 젊은 시절에 말 그대로 노력을 했던 세대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노력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노력에 서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분들이 노력한 게 더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주 5일제 생기기 전에는 정말 주 6일, 주 7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루에 12시간 근무 기본이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진짜 정말 단순 숫자 비교만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노력을 해왔던 세대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분들 이해를 하고 정말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어도 자신들의 가치를 계속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를 해야 될 보수당이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당들 입장에서 그냥 표가 떨어져 나갈까 노심초사하면서 정치 전략 짜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런 경험 그리고 인생이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근데 정치하는 보수 정당은 다르죠.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좀 더 포용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보수가 될 건데 이런 사람들보다 늙은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거는 미래를 보지 않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한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자한당이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라 정말 콘크리트 지지등 걸레 한 방울까지 쫙 짜서 겨우 얻어낸 지지율이라서 뭐 저는 그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요. 안정적이고 확실하지만 앞으로 길게 바라볼 수 없는 경상도와 노령층에 기대는 선택지, 그리고 불안정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보수를 지금 어린 보수들을 키워내는 선택지, 뭐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하면 강남이라든지 뭐 경상도 이런 지역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야 사당에서 가끔씩 자한당을 집단 다구라는 그런 상황은 계속 바뀌지 않겠죠. 근데 조금 불안정하고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보수를 키워내는 선택지, 뭐 예를 들어서 일베도 있고 유튜브에도 젊은 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고 학생이고 힘이 없고 뭐 그러겠지만 나중에 안정적으로 선장을 해서 뭐 40대가 돼서 사회의 주류 목소리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40대부터 70대 먹을 때까지 계속 보수를 지지를 하겠죠. 그런 걸로 볼 때 새로운 안정적인 표를 가져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베도 뭐 저기 새누리당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 자기들이랑 관계없다고 하고 손절도 하고 또 뭐 있죠, 유튜브에서도 뭐 열심히 올려주는데 그거 그냥 무료 봉사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 그냥 열심히 하네, 뭐 열정페이로 일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당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잘해주네, 그냥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겠다. 17대 대선 때 이명박 부분 20, 30대들 지금 30, 40대 됐죠? 다 문재인 뽑았어요. 그 보수들이 언제든지 다시 진보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 10년이 지나도 계속 보수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이 젊은 보수들, 이 뭐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새로운 보수들, 저는 뭐 진보지만 자한당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쪽 바른미래당이나 그쪽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뭐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긍이 가고 이유가 납득이 된다, 뭐 이런 말은 통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뭐 모든 젊은 보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광주 제조사 해야 된다, 뭐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합리적이고 말 잘하는 보수들을 확실히 케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보수의 희망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치 전략, 선거 전략, 그리고 정권 탈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전략은 젊은 보수를 키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말 잘하고 정말 사람들 설득한데도 일가견이 있어요. 그냥 말 들으면은 제가 진보인데도 와, 말 잘하고 정말 설득 당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늙은 보수와 젊은 보수 둘 중에 하나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저는 늙은 보수들을 손절을 하는 걸,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고령화 시대에 이분들을 손절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죠. 자기 손으로 골은 못 터뜨리는 거예요. 뭐 터뜨리면서 아픈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 터뜨리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계속
고통 받으시면 돼요. 젊은 보수들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부 까면서 개념 발언 하나 하는 게 그 늙은 보수들이 태극기 들고 문재인 탄핵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어요. 그것만 아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들 막 탄압하려고 하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케어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은 뭐 정부 까고 남북 관계 까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성이 생기고 식상해요. 그리고 여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대처법 없으리란 법도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나 준비합시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합리적 정권 비판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야당이 되면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버리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로 54조 낭비했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 54조를 누가 먹은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뿌리면 뭐 단가 10만원 맞춰주든가 12만원으로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공공기관이랑 계약을 맺은 국민들이 이득을 보겠죠. 공공기관은 결국 돈 쓰려고 하는 거고 그 돈 쓰는 건 국민들 업체예요.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뭐 이게 일자리랑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근데 뭐 54조를 얻다 무슨 땅바닥에 갖다 묻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과장이 너무 심해지면 안 돼요. 너무 과장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신빙성을 잃게 되는 거죠. 54조면은 4대강이 뭐 100조라 그러는데 그거의 절반을 무슨 2년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쓴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아니면 뭐 낭비된 내역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든지 객관적으로 팩트랑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까는데도 합리적으로 까더라도 자기 정권이랑 관련이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뭐 적폐 이런 거 가지고 까면 설득력을 못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보통 호응을 못 받습니다. 니나 잘해 이 소리가 나오죠. 뭐 진짜 합리적인 것도 많이 있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실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야당 주도로 정치판이 흘러갔고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하고 정말 야당 쪽에서 좋은 기회였는데 다 날려먹은 것 같아요. 뭐 사건이 기묘하게 터져서 국민들 관심이 돌아간 것도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들 지금 주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막 유리하게 이끌어 가던 이슈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거기로 갈아타요. 그냥 유리하던 이슈 계속 물고 뜯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새로운 이슈에 갈아탔는데 그 이슈는 또 자기가 유리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항상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그리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구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 전략으로 젊은 보수를 키운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선거 전략 포인트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있는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합리적 비판을 보수 유튜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마지막 정권 탈환 전략 대선 후보로 황교안 후보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뭐 김무성이라든지 홍준표 이렇게 당대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 친박 비박 싸우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죠. 반면에 문재인은 대선 패배 이후로도 계속 자신이 대선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었죠. 그런 이미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뭐 대선 준비하는 자세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황교안으로 결정된 이상 바꾸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언론에 노출을 시키세요. 지금 황교안 대표 뭐 대중적인 인지도 너무 낮습니다. 사실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저도 관심 없습니다. 보수표 가지고는 당선 안 되고요. 응답 없음 표 그리고 진보표까지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진보 쪽에서 거론되는 유시민, 이낙연, 이재명 뭐 이런 분들 이재명이나 유시민 이분들은 솔직히 개인적인 카리스마만 따지면 정말 진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후보를 압도를 하거든요. 뭐 유시민 씨는 정치 안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가 대선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그때 대선이랑 비슷한 시나리오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카리스마 승리의 재현인 거죠. 아마 제 느낌에는 유시민 씨도 그렇고 이낙연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이 대중의 관심을 먼저 받아주고 적당한 타이밍에 이재명 후보로 넘겨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정치라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나 카리스마 이런 게 가장 우선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사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대선, 이거는 정치적 능력과 스킬, 그 노련미만 따지면 이회창 후보가 이겼어야 되는 대선이었습니다. 정치적 능력을 뛰어넘은 뭔가가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됐다는 거죠. 결국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이재명 후보를 정말 주력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정권 탈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당히 입을 열어야 신변이 안전. 그리고 자한당 열심히 좀 하세요. 좀 정치가 노잼입니다.